역할의 제주팟 2018년 5월 18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장기미제 사건은 경찰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장기미제 사건, 제주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9년 실종 일주일 만에 제주시 애월읍의 이 고내봉이라는 곳에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보육 여교사 피살 사건입니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 올해 초 재수사를 전격 결정하면서 도민사회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데다 이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재수사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당시에는 숨진 여성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택시를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이 운전기사인 박모 씨를 지목했습니다만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 여성이 택시를 탔다는 실종 당일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숨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용의자는 당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이 기간 동안 수사기법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당시 풀려난 용의자를 다시 특정하고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일이 그동안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관덕정 변호사 살인사건 등의 해결을 위한 어떤 시작점이 되길 바라면서 경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로 나왔다는 수사기법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그나마 좀 정리가 가장 잘 된 게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스탕 입은 돼지로 범인 잡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월 23일 새벽 제주 애월읍 고내봉 부근 농지,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형사들이 돼지 사체에 네 다리를 하나씩 붙잡고 인근 농수로에 옮겼다. 돼지는 밤색 무스탕을 입고 있었다. 무스탕 안팎에는 온도, 습도, 조도 측정기를 5개씩 부착했다. 국내 과학수사 역사상 최초의 동물 사체 부패 시험이었다. 소방차 협조를 받아 인공비도 뿌렸다. 경찰은 이날부터 3월 2일까지 무스탕 돼지 사체의 부패 정도를 측정했다.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9년 전 이 농수로에서 숨진 보육교사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무스탕 외투만 입은 상태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씨는 2009년 1월 31일 여고 동창들과 만나 제주 시내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술자리는 하루를 넘긴 새벽 2시 45분까지 이어졌고 친구들과 헤어진 이 씨는 다시 남자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남자의 흡연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이 씨는 콜택시를 불러 먼저 떠났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씨는 귀가하지 않았고 이튿날 가족 실종 신고로 수사가 개시됐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2월 1일 새벽 4시 4분쯤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기지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했다. 사체가 발견된 것은 실종 7일 만인 2월 8일이었다. 이 씨의 가방은 광령초등학교 기준으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숲에서 시신은 북서쪽 10km 거리의 농수로에서 발견됐다.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증거물을 뿌린 것이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드물어 주변 CCTV도 없었다. 이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곳은 콜택시 회사였다. 경찰은 제주도 택시기사 5천여 명을 전수조사했다. 통신 기록과 운행 기록 장치인 타코미터 분석으로 범위를 압축했고, 이 과정에서 박모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그는 그날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남자 손님을 모셨던 것 같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핵심은 사망 시점이었다. 부검인은 시신이 거의 부패되지 않았고 시신 온도가 13도로 대기 온도 9.2도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시체 발견일인 2월 8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통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진다. 이 경우 시신 온도가 높아 숨진 지 얼마 안 됐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 씨의 사망 시점을 2월 7일에서 8일 사이로 특정했다. 경찰은 택시 타코미터와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 박 씨가 사망 시점인 2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범행 장소 부근에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알리바이가 입증된 것이다.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는 살인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이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결국 사건 발생 3년 만인 2010년 6월 수사본부가 해체됐다. 도민들은 이 사건을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했다. 9년 만에 반전이 일어났다. 2016년 제주경찰청 장기 미제 사건팀이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다. 박 씨가 다시 용의선상에 올랐고 사망 시점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기현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동물 사체 부패 실험을 제안했다. 사망 시점과 유사한 환경에서 동물 사체가 부패하는 정도를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 교수가 실험을 맡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복장을 돼지를 통해 재현했다. 돼지가 무스탕을 입게 된 것이다.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4번의 실험을 했다. 사망 당시와 가장 유사한 대기 환경과 맞추기 위해서다. 2월 23일에서 3월 2일 사이 마지막 실험에서 무스탕 돼지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스탕이 보온을 했고 농수로 양옆의 콘크리트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씨가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사흘 이내에 사망했다는 새로운 결론이 나왔다. 박 씨의 알리바이 방패도 비로소 깨졌다. 2009년 2월 1일 그의 택시 이동 경로가 범행 경로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8시 20분쯤 박 씨를 경북 영주에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그는 택시기사를 관둔 뒤 경북으로 터전으로 옮겨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박 씨 주거지 사무실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서 지난 9일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은 제주에서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가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다. 과학수사로 숨진 이 씨의 피부 조직에서 사망 시점 당시 박 씨가 착용했던 셔츠에 미세한 실로라기가 발견된 점도 증거로 추가됐다. 현재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물증을 하나씩 들이대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실제 시신으로 실험하기도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의 시체와 부패 양상이 흡사한 돼지에 무스탕을 입혀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동물로 실험한다는 것에 윤리적 비판도 받습니다만 억울한 죽음이 없으려면 동물 사체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동물 사체 실험에 참여한 송태화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의 이야기다. 경찰은 강간 살해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고칼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언젠가는 이번 일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될 가능성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내용이 극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쩌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제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원희룡 도지사의 토론회 당시 폭행 사건도 있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캠프별 상황과 속내 그리고 어떤 필승 전략들이 있는지 어제 뉴스톡에서 다뤄봤습니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도 뉴스톡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제주 지역이 이제 조명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원희룡 후보 토론회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제주 정치사에 이런 유래가 있었던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 이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지난 2006년에 발생했던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원 후보 본인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겠습니다만 한 2, 3일 정도였나요? 이제 원희룡 후보 이름이 포털 상위 검색어를 차지했고 예. 또 이 딸이 올린 글도 관심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사실만큼은 아마 인정해야겠죠. 예. 정치인들 본인 부고 기사 빼고는 다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있는 거 보고 뭐가 또 있나 이렇게 찾아봤었거든요. 거의 연예인급이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경쟁자인 문대림 후보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럽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확인을 해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던 지난달 15일에 문대림 후보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검 순위에 잠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발생한 거다 보니까 호사가들 사이에서 이 사건 본질을 떠나서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요하죠. 이게 예. 지금 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이 호사가 아마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걸 건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예. 이제 양강구도의 팽팽한 균형이 드디어 깨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원희룡 캠프에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 직후 토론회에서 발생한 이게 자해쇼다. 네. 명백한 정치 테러다. 이렇게 예. 정제되지 않은 단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가 바로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이렇게 했던 셈이죠. 그러니까요. 캠프에서도 나름 좀 발빠르게 대응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성급하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예, 그렇게 그런 봐야 할 말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캠프 내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말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피습 사건 이후 예상되는 이 각종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캠프별 유불리에 대해 한번 이 열린 결말의 소사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우선 말 그대로 원 후보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죠. 예. 뭐 그냥 후보 개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게 좀 동정 여론도 작용을 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던 두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씩 요동칠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뭐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세력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보이는데요. 예. 몇몇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행간이 좀 읽힙니다. 예. 이렇더라고요. 뭐 김성태에 이어 원희룡까지 예. 아니면 원희룡도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만 본다면 보수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익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 이 보수표를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읽히는 그런 예. 워딩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뭐 아직 뭐 이런 말을 좀 꺼내기에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 보수 내부의 목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뭐 하나로 합쳐라 예. 이런 압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이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대림 후보와의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무리하게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질 경우에는 뭐 무리하게 단일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예, 예. 여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진다면 상황은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분들이나 그러면은 다음 여론조사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뭐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차기 여론조사가 아마 이번 선거에 열쇠를 쥐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오차 범위 내 접전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뭐 시간이 없습니다. 뭐 예. 다음 주 목요일인 24일과 25일 이제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8일에 이제 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흘 후인 이제 31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예. 또 이제 이때부터 일주일 후인 6월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론조사 주체별로 이제 주로 언론사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일단 25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한번 터뜨릴 거고요. 예. 이후에는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7일에 맞춰서 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말에 표심의 이동을 담은 제주 CBS와 제주 신보, 제주 MBC의 언론 3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 주 월요일에 21일 날 나오거든요. 네.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야, 역시 참 훌륭하신 직장인이십니다. 자, 예. 또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이 제주지사 선거가 그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지역 내 문제로만 인식됐던 각종 의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원 후보 내심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제였죠. 그 CBS 김현정의 뉴스 쇼 여기에 출연해서 예. 문대림 후보와 우금민 전 지사를 이제 동시에 묶어서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지금 제주의 난개발과 중국 자본 유입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인 관심사고 화제거리인데요. 예. 이에 대해 공개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토론은 내가 이긴다 이런 뭐 자신감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원캠프에서도 뭐 내심 이때를 기다렸다. 예. 뭐 그런 반응이 있는데요. 예. 뭐 또 있습니다. 이 선관위가 주최하는 이 지역 내 심야 토론회보다는 아마 이게 전국적인 파급력 면에서 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보다는 이 제주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선거 의제로만 숨어있던 제2공항 표심, 그러니까 샤이 표심이 조금씩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이 개발 이슈인데요. 네. 원 후보 입장에서는 제2공항
상황 이슈를 전면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원 후보 측이 지난 14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주판 드루킹 사건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뭐 이게 드루킹 특검하고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수사팀 배당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선거 전까지 이게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네. 뭐 다만 뭐 TV 토론회까지 간다면 이게 뭐 하나의 논란 정도로 제기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원 후보에게만 좋은 구도 아닙니까? 근데 뭐 얼핏 그렇게 비춰질 네. 수 있겠습니다만 네. 다르게 바라볼 여지는 또 충분하죠. 예. 제가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부터는 문대림 후보가 준 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이제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보수 쪽에서도 뭐 힘을 합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권 지지자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포털 사이트 등에 보면은 서울이나 경기, 뭐 심지어 뭐 부산이나 경남도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네. 생각지도 못한 제주가 위험하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주체나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도 부동층이 16에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대림 후보의 지지율이 30% 선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율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위기의식이 작용하면은 생각보다 표심이 강력하게 결집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상대적으로 지방선거 이슈에 덜 민감한 이주민 유권자들도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아마도 제주도지사 선거에 좀 더 화력을 집중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추미애 대표 등이 이제 문대림 후보 개소식에 다녀갔습니다만 예. 앞으로 중진들의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뭐 단일화라는 이슈가 원래 야권의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이게 심리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선 네. 과정에서 얼굴을 붉혔던 김은남 예비 후보와 뭐 드디어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문대림 후보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김은남 예비 후보와의 관계 설정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은남 예비 후보가 지금 민주당 중앙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야 드디어 원팀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예. 수 있는데 예. 이게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그 김 예비 후보와 좀 어렵사리 연락이 됐는데요. 예. 아직 서울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예. 내가 돌아간 적도 없고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지금 당도 어렵고 후보도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합쳐졌지만 아직 화학적 결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뭐 예. 앞으로 이제 전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예. 현재 상황을 이제 액면 그대로 보자면 분명 그런 부분이 읽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예. 문 후보는 분명 이제 원 후보와는 달리 이 제주도당이라는 본진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 뒷받침도 분명히 있고요. 예. 오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추도식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다소 본인에게는 호의적인 정치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예. 무엇보다 선거를 쉽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김은남 예비 후보 측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결국은 캠프별로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이 집토끼 단속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상황 관리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제 엄청난 수싸움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주에 민주당 당원만 7만 명이라는데 그것만 제대로 챙겨도 쉽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최근에 네. 일부의 그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예. 정치권에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그 말로 전망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톡 오늘도 시사 칼럼니스트 골재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도내 문화예술계 소식 하나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주시 구도심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자녀가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이제 재미썸이라는 키즈 카페 또는 실내 놀이터로 아마 아실 건데요.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하는 시절인데 그 아카데미 극장 앞을 지나가면서 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 탑건의 포스터를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영화 포스터와 옛날에 그림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좀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인데 좋습니다. 제주 문화예술재단이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키즈 카페 건물을 사들이기로 전격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건물 매입에만입니다. 여기에 1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적립된 재단의 육성기금 이게 한 17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거의 70% 가까운 예산을 몰빵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단이 나름대로 기금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 건물을 사들이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뭔가 장기적인 안목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문화예술재단 이 가칭 한지골 제주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건물 매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대가 과거에는 이제 제주에서 가장 길이 넓은 마을이라고 해서 한지골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 옛 부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예술공간 이하라는 곳과 연계해서 이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 이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사들인 건물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공공공연 연습 공간과 더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제주예총과 제주민예총의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 등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거점 공간을 이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걸 좀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기는 했거든요. 물론 건물을 사들이는데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얼핏 보면 사업의 추진은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자, 하지만 도내 문화예술계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매입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매입을 강행하느냐 하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매입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최대의 문화예술단체로 꼽히는 한국예총 제주연합회와 그리고 제주민예총이 있는데요. 이 두 개 단체가 어제 다소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지골 제주아트 플랫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들의 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문화예술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들은 열악한 제주의 공연 예술을 활성시키기 위해 이 단체와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의 필요성을 오랜 기간 제기해왔다. 일부 단체의 문제 제기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수건이 이루어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사무실하고 자기네 회의실 생기는 건데 이렇게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겠죠. 반면 제주 국제문화교류협회라는 문화예술단체는 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제 성명을 냈는데요.
재미성 매입과 한지골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의 타당성,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도민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를 공론화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흘 전인 지난 15일에야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참여도 저조했고 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상당수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반발을 하고 결국 설명회에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15일에야 설명회를 하고 사흘 후인 17일, 어제 최종 매입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자, 협회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물 매입비로 11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걸 또 이 건물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설계비가 10억 원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하면 이게 200억, 300억 가량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전체 비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협회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느니 차라리 새로 신축을 하면은 평면 계획이나 공간 배치 같은 것도 훨씬 좋아지지 않느냐. 이 건물 신축이라는 부분은 왜 선택지에서 빠졌느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경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7월로 끝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임기 전에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보다 넓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걸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협회장 고영님이라는 분이 협회장이신데 이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이 쌓아놓은 170억 원의 육성기금, 어디까지나 건물 등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청년 예술인 발굴과 이들에 대한 사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공간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문예재단이라든가 예총 그리고 민예총의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문화예술재단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예총과 민예총 각각 60년과 20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예술단체인 만큼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위를 인정받기도 하거니와 현재 새 기관이 입주한 건물이 비좁고 낡아서 이를 보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입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도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할지는 물론 의문입니다. 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실제로 이 건물을 사들인다면 이게 행정적으로는 공유재산 매입에 해당하는 만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재단이 매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운동에 나서는 상황이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10대 도의회가 아닌 6월 이후에 꾸려질 11대 도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매입 비용의 적정성 문제에서부터 공론화 과정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짚어볼 것 같은데요. 현직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모두 살아서 돌아올 것이란 보장도 없고, 또 이들이 살아서 돌아온다 한들 11대 전반기 문광위에 소속될 것이라는 기약도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선 6기 들어서 논란을 부른 이 문화예술재단의 무리한 사업 추진 사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핵심 문화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 선문화 축제의 부활, 엉터리 설문조사, 그리고 실효성 논란 등으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요. 제주 비엔날레 주제가 모호하고 관객들의 피드백도 없다, 이런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임기 마무리에 접어든 박경훈 이사장, 과연 이 재밌선 매입 논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이 매입의 배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깔려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